네, 북한이 어젯밤 10시 44분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감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합참과 일본 측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쏜 로켓은 발사 직후 약 2분 만에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1시간 반 만에 실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 기술진의 도움을 받느라 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늦춰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이 어제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44분쯤 북한 평양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이제 서해 남쪽 방향으로 군사 정찰 위성 발사체로 추정되는 항적이 포착이 됐는데 그런데 2분 뒤에 이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가 됐습니다. 2분이라고 하면 바로 북한 측 해상에서 좀 폭파가 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한국 합참에서 북한의 이 위성 발사 궤적을 초기부터 포착을 했고요. 2분 만에 폭발이 됐기 때문에 실제 북한이 일본 측에 예고했던 그 항적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2분 만에 폭발이 됐기 때문에 그 위치는 우리 쪽으로 넘어오질 못하고 북한 해상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국 측에서 촬영한 그 영상들이 일본 매체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북한 쪽에서 폭발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1시간 반 만에 실패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 그리고 석유 발동기에 원인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비춰봤을 때 액체 엔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었죠. 작년에도 두 차례 발사해서 5월, 8월 실패를 했고 세 번째 발사에서 이제 궤도에 올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동안 북한이 사용했던 엔진이 백두산 엔진이어서 액체 엔진입니다만 어쨌든 탄도미사일에 사용했던 그런 엔진을 이번에 북한 측 발표에 따르면은 엔진 자체를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새 엔진이고 그다음에 산화제도 새롭게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북한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공위성용 발사체, 인공위성용 그 산화제나 그런 연료들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뭔가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초기 1단에서부터 실패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이 북한이 로켓 1단 엔진으로 기존에 이제 백두산 엔진을 사용을 했었었는데 액체 연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액체 연료를 사용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그 로켓 연료가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북한의 대부분의 미사일이 액체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액체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 추력, 다시 말하면 추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먼 거리를 쏘는 그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은 액체 연료를 쓰거든요. 예. 우리 작년 12월에 발사했던 우리 군사정찰 위성이나 또 4월에 발사했던 이 펠컨 9이라고 하는 로켓도 액체를 쓰거든요. 우리 뭐 누리호도 마찬가지 액체죠. 그러니까 이 액체 연료를 써야 먼 거리를 날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액체를 쓰는데 아마 이번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로켓을 개발하고 새로운 산화제를 합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발사를 시도한 것인데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실패를 했다라는 것은 네. 러시아의 어떤 고급 기술까지는 전달이 안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의 기술이 좀 낮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측도 그 누리호를 발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1단 엔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나 실패를 한 적이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이 작년에도 무리하게 발사를 시도하다가 두 차례 실패를 했고 올해도 이미 본인이 세 차례 발사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예. 기한 내에 세 기를 발사하려고 하니까 무리한 추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기술이 이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이 되기까지는 많은
사전 점검들이 필요한데 아마 시간에 쫓겨서 아니면 특정한 일정에 맞춰서 뭔가 하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보면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이 아직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라는 추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 북한이 올해 어쨌든 정찰위성 3기를 더 발사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기술적 보완을 계속해서 거치려고 할 테고 재발사를 시도할 텐데, 그렇다면 이 액체 연료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번에 실패는 했지만 아마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반복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북한이 아무리 자기들의 자위권을 주장하면서 인공위성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가 분명합니다. 또 러시아가 이걸 지원해 주는 것도 명백히 불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걸 차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예, 또 이번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와 이제 다른 추가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사실 북한은 김정은이 공언을 했듯이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시키고 작년 연말에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선언하면서 서울도 핵관역이다, 또 핵반격 종합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 특히 우리의 정상적인 훈련을 시비 걸면서 도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 8월에 중요한 UFS 연습, 자유의 방패 연습이 있고 예. 11월에는 또 미국의 대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책임을 우리 쪽으로 전가하면서 여러 형태의 도발할 가능성 우리는 주시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오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